지난 10년 동안 많은 정치인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굳이 내가 이 방송에 나오면 꼭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신 정치인은 처음입니다. 경기 오산 지역구에 유튜브 미남 차지오 채널 개정주 민주당 차지오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이 출신이시고요. 공중보건에는 뭐 군의관이랑 똑같은 말이라서 특별한 말은 아닙니다. 난민학 석사시고요. 남미학, 네, 남미학 공부했죠. 국제보건학 박사시고요. 네네네. 근데 정치를 시작하고 우리가 차지호 의원님 입에서 주로 듣는 얘기는 다 AI 얘기거든요. 네, 이걸 그렇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것부터 연결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저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인도주의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했던 의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시스템이 무너진 데서 난민이라는 거나 아니면 전쟁 나고 그러면 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곳이니까 그런 데서 일을 하다가 한 20년 일을 했죠. 근데 한 15년 차쯤인가 아니면 10몇 년 차쯤에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왜 여기가 문제인가. 뭐 다들 자기 일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 막 고민을 해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저보다 이제 선배 활동가들은 나이 드시면서 뭐 이게 의료 활동을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교육 쪽으로 트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육이요? 네, 왜 그러냐면 하면,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 불평등 문제인가, 경제적 차이 문제인가, 그래서 가난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도 가난했잖아요. 근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거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AI와 대비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대비된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네. 인간 지능에 기반한 시스템을 확고하게 이제 구성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가난한 나라들 혹은 분쟁 지역들, 인도적 위기 지역들은 그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만들 수도 없고 간호사도 만들 수도 없고 뭐 다른 뭐 경제 우리로 치면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 뭐 투자 전문가들도 만들 수도 없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20, 3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교육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으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도 좋아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AI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알파고 나왔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을 하다가 한참 공부하고 영국 이제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때 이제 연구 분야를 AI로 완전히 넓혀가지고 많이 제 쪽에 있는 분야에서 AI를 아무도 안 할 때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 안에서 이제 AI를 그 나라 의료 시스템이나 뭐 교육 시스템이나 여러 사회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죠. 그렇다면은 네. 원래 이제 국제 원조 ODA라는 게 활동가 반, 이제 국제사회 자본 반 그렇습니다. 먼저 발전한 나라들이 돈과 인력을 써서 외국에 가서 우리가 뭐 울지마 톤즈 찍는 게 아니고 시스템 전체를 아예 만들어주고 오는 네네네. 이 인간지능을 개발도 꿈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오는 그게 이제 전통적인 ODA잖아요. 그렇죠. 요새 연습 프로그램도 많고. 예. 뭐, 예. 근데 이 국제 원조하러 들어가는 곳에는 보통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 선생님도 들어가시는데 내가 계속 여기서 계속해서 사람 고치자고 온 것도 있지만 그냥 이 나라 전체가 바뀌려면 뭘 해야 될까? 네네네.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오셨고 그럼요. AI라는 답이 있는 걸로 보였다. 답이 완전히 있는 걸로 비춰진 게 아니고 완전히 거의 올인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저희 현장에서 네. 혹은 뭐 WHO나 뭐 국경사에서나 아무도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 여기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냥 뭐 그쪽으로 논문 쓰고 연구하고 알파고를 하고. 처음 보셨을 때. 알파고 바둑 이기는 거 그거 보고 그래서 그때는 의료 쪽으로도 응용이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 그렇겠죠. 초기 연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제 그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거든요. 근데 시력을 잃는 네, 시력을 잃는 게 근데 이제 그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난한 나라들이나 아니면 분쟁 지역 이렇게 열악한 나라들은 이제 풍갈케라타이티스라고 곰팡이성 우리 무종균이 이 각막에 감염돼서 그게 가장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네. 의사 얘기입니다. 네, 좋아요.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저 같은 의사들도 곰팡이에서 각막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게 곰팡이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박테리아성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진단을 못해 안과 의사가 아니면.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진단을 못하니까 항생제를 쓸지 항바이러스를 쓸지 아니면 무종균에 쓰는 항진균제 이런 걸 쓸지 약만 쓰면 낫는데 진단을 못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사람들 시력을 많이 잃게 버리는 것들이 그 곰팡이성 감망염인데 그런데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대학원생이랑 저희 교수들은 원래 대학원생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대학원생이랑 괴롭히죠. 예. 이걸 개발하는데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어떤 걸 개발했는데? 이 자동으로 곰팡이성 감망염을 진단해 주는 거 AI로. 그러면 굉장히 웃긴 얘기잖아요. 그건 전 뭐예요? 세계에서 프로그램이에요? 시약이에요? 뭐 기계예요? 눈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보듯이 눈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카메라를 찍어서 이 카메라를 찍은 눈이 그 감막염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곰팡이성인지 지능이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럼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그 안과 의사처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가장 명확한 예인데 전 세계에 그 시력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 몇백만의 사람들 몇천만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방법이 없다가 인공지능이 그 교수 한 명이랑 대학원생 한 명이 만든 이 모델 하나로 실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얻으셨던 영감에 대해서. 그렇죠. 그 처음에 연구는 조금 더 재미있는 연구였어요. 이게 눈 안에 이제 그 망막 사진을 찍으면 혈관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혈관이 모세혈관 사진을 유일하게 몸 바깥에서 유일하게 직접 촬영해 가는 게 눈이에요. 그래서 그 눈 안의 그 혈관의 변화들을 AI로 학습시켜 가지고 심혈관 질환, 협심증이나 이런 걸 진단하는 걸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눈에 이제 마치 그 뭐 지표면처럼 네네네. 이제 드러날 정도로 혈관의 모양이 변화하는 걸 보고도 그런 걸 알 수 눈 있는. 안에 눈 동자 있잖아요. 예. 그거를 확대해서 찍어 보면 이 안에 혈관 변화가 막 있어요. 와. 그거를 그냥 모든 사람의 혈관이 찍히는데 그 모세혈관 변화를 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게 돼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처 이제 자매지에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심장 CT보다 정확도가 높았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는 심혈관 질환 진단할 수가 없어요. 비싸서. 한국 사람들도 CT 겁 많이 내요. 그러니까 CT도 그렇고 아니면 혈관 조영술이라고 이걸 직접 뭐 촬영하려고 그렇죠. 하면 엄청 순환기내과 의사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예.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눈을 찍고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나라를 쓸 수 있게 하는 게 또 인공지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난한 나라든 아니면 분쟁 지역이든 환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의료비는 못 아껴요. 내 목숨과 관련된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 집을 팔아서라도 쓰니까. 네. 근데 그런 막대한 이제 갭이나 아니면 시장들이 사실 그 휴먼 인텔리전스가 약해가지고 의사가 없어서 혹은 뭐 법으로 준 변호사 없어서 관련된 서비스를 못 제공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으로 이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배출되는 숫자가 적은 과의 귀한 의사 선생님, 큰 병원에 있어야만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당장 그러니까 크라이시스를 얘기하시면 가자지구에 그런 선생님이 있기는 참 어렵고. 그렇죠. 아니 우리 저기 목포에 있는 뭐 신안군 이런 섬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 대란이 발생하고 뭐 지난 정부에서 이제 2,000명 의대를 증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의대생 2,000명 늘려가지고 이 의대생이 나오는 필수 전문의가 되는데 한 15년 정도 걸리니까 15년에서 20년 사이에 20년 뒤에 이걸 메우겠다, 필수를 메우겠다. 이게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5년이면 저 100% 의료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전환돼 있을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3일에서 저 병원선 타시는 의사 선생님들 본 적 있는데. 네네. 예. 아니 다채로운 걸 애초에 진료하실 수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까지도 갈 필요 없고 왜 우리 방송에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한지 제가 조금 눈치를 채겠는 게 이런 얘기를 재미있어 할 진행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중요하긴 한데 이걸. 왜냐하면 그것이 알기 싫은 것인 거네. 아니 이 낮은 톤에 이 교양 있는 얘기를 지금 청취자 여러분 눈빛은 저만 보잖아요. 엄청 흥미로운 눈빛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저도
재미있습니다. 제가 아까 네. 가자지구 이야기를 한 게 네. 그냥 요새 AI PC라고 그 저 GPU, NPU 다 붙들고 있는 노트북도 그 저 펜도 안 돌아가는 좋은 거 많잖아요. 가벼운 거. 네네네네네. 그런 거 하나 들고 가서 그럼. 예, 어르신 눈 찍어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들고 하면 스마트폰. 예. 그러면 병원이 이 안에 들어가는 미래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미래는 지금이에요. 지금 예.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하시려던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좋은 면 듣고 싶은 얘기죠. 왜냐하면 의료의 접근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확 좋아지니까. 근데 듣기 싫은 부분은 결국 사람들을 AI가 대체한다기보다 AI랑 이제 사람이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확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40대 선임급 뭐 일하시 노동자가 AI랑 협업을 했을 때 3배에서 5배 정도 만약에 생산성이 증가된다. 그럼요. 그러면 신입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먼저 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저는 의원님이 이제 국회나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좀 봤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 우리는 네. AI 기본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시간을 잘 쓴 겁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보수 정당이나 보수 언론 경제지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진보 언론과 진보 정당, 진보 시민 사회가 걱정됐습니다. 아 왜요? 먼저 노를 외칠 분들입니다. 아 세상에. 일단 네. 의료에 있어서도 그 의사가 들어가지 않는 의료의 경우에는 거대 기업화가 될 걱정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많이 했어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의사를 모두 월급 의사로 만들고 금융권 아래에 둔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원격 의료였는데 사실 그때 말하던 원격 의료는 실제로 포장에 가까웠다고들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은 AI로 원격 의료가 진짜로 가능한데 원격 의료가 아니라 의사가 그 마지막 일만 해주면 되는 그 정도의 의료가 가능한데 그러면 오히려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더 좋은 건데 예전에 있었던 정치적 상처가 이걸 좀 마음에 들지 않게 보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AI는 일자리 뺏어간다. 공포는 본능이거든요. 일자리 뺏어 가죠.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으나 그런 날이 오긴 한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만 마이크에 가까이 붙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실험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에 좋게 생각하면 일자리의 반 정도가 그러니까 향후 한 10에서 15년 안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직종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좋게 얘기하면 그 일자리 반이 그냥 다른 직종으로 전환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마도 한 사람이 가진 생산성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그 생산성이 이제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수요는 못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제한적일 때 생산성이 높아지면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 실업 문제가 사실 실업률이 뛸 수밖에 없고 그 실업률이 뛰는 거는 청년 일자리일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의 4년에서 5년 차 정도 다음 대선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대선에 크게 영향을 줬던 게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이라고 들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다음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예측을 하고 있냐. 예측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하게 이제 국정기획이나 아니면 그 노동부의 질의를 해보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래서 아직 우리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청년 실업 문제가 AI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그리고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여기에 대한 추계가 없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뒤에 벌어질 일이면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는 예측하고 얼마나 높아질지. 우리 모두의 일자리 문제니까 다른 하나는 그렇게 높아질 걸로 예상하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빨리 가서 준비를 하니까 AI 전환보험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환보험. 네, 실업급여 같은 부분들이 지금 실업급여로는 AI 전환 같은 급격한 실업의 증가를 AI 특화된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AI로 인해서 직업이 전환되거나 혹은 실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교육 업스킬 패키지를 제공해서 다음 직업을 구할 때까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소득의 갭을 메워주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AI 전환보험 같은 거 혹은 이제 그 보험은 아마도 AI로 인해 생산성을 높여서 이득이 커진 기업들에게서 충당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방법들을 재원조달 계획을 만들어 봐야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우리 생산성이 높아져서 경제적인 가치들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그 기업들에도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기업들이 생산성만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20세기 초반에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수요가 제한됐을 때 대공황이 오잖아요. 과잉 공급은 결국 네, 모두를 네. 망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부분이 아마 그 제조 AI나 제조 관련된 AI가 도입돼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3차 서비스 시장 네. 이게 우리로 치면 사회 시스템, 무료 시스템 뭐 이런 여러 영역들에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적은 네. 인원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그쪽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분들이 잃게 되는 것보다 새로 진출하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이제 수요가 될 수 있는 그룹들은 굉장히 얕아지는 거고 생산성은 높아지면 한국은 뭐 한국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런 문제로 굉장히 큰 경제적 충격이 오죠. 그러니까 AI의 핵심은 뭐냐면 산업혁명은 80년 정도 갔었는데 AI는 첫 번째 이제 웨이브가 완결될까지 한 15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경제 시스템 혹은 노동 시스템 혹은 사회의 안전망들이 그 15년 안에 완성되는 그런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겠냐. 아마 못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한쪽에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지가 않으면 아마 AI가 만드는 경제적인 전환 과정 안에서 경제는 거꾸로 좋아지기는 그것보다 뭐 IMF 때보다 더 심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해 보면 네, 올해의 정치인 모셔서 하는 얘기 중에 네,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네, 네, 원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곧 떨어질 운석처럼 네.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지 오늘을 않았으니까. 살아가는 네, 바쁜 네, 미디어에게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정치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하는 그렇습니다. 문제예요. 그 네. 산업혁명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네네네네. 보이지 않는 손한테 다 맡겨놨더니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북유럽식이나 유럽식 이제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대안적인 사회자본주의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자본주의가 만든 날것의 불평등들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환이 충분히 늦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혁명은 네. 전환이 늦었죠. 시골의 어르신들은 시골의 어르신대로 하던 전통대로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렇죠. 80년 근데 걸렸으니까. AI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데에는 15년도 길 수도 있다. 훨씬 그렇죠. 짧게 완성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앉아서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당할 수 있다. 그렇죠. 내 자리가 왜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졌을까? 혹은 내가 가진 우리 경제 지표고 나님이 내가 가진 장기 투자했던 주식이 왜 갑자기 떨어졌을까 모르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2020년대에 전 세계 극우화가 인터넷 혁명의 완성과 가장 깊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네, 아주 기분 좋은 손가락질입니다. 네, 아이고 네. 그 얘기가 네. 제가 계엄 때 네. 의원총회 할 때 네, 얘기했던 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계엄 이제 한 1주년 돼 가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굉장히 극우화된 생각들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이 왜 저래? 한국에서 정보 접근성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네. 왜 그렇게 편협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 그걸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탄핵에 찬성하고 막 그걸 위해서 투쟁했던 광화문에 있었던 그룹들이랑 저기 현재 앞에서 탄핵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한쪽으로는 활동가이지 한쪽으로 학자였으니까 공부를 했죠. 연구를 했죠. 네. 그랬더니 지금은
사람들이 정치적 신념이든 아니면 다른 뭐 투표 행동이든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면 나를 둘러싼 정보 생태계에 영향을 받잖아요. 계속 내가 주어진 정보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지금 시기는 이 정보 생태계가 디지털화돼 있죠. 디지털 정보 생태계고 그리고 이 디지털 정보 생태계에서 오는 정보의 양이 내가 총 접하는 정보의 90에서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99%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오는 정보도 그 사람은 디지털 환경을 매개한 정보들을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온라인의 알고리즘이 오프라인의 알고리즘으로 뒤덮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보를 사람이 전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레거스 미디어라고 하면 그 뭐 신문사나 이런 사람 다 사람의 집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업적 목적으로 저널리즘과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진 유튜브 플랫폼에 있는 AI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어떻게 접할지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의 세계랑 이제 뭐 다른 뭐 국힘의원들이 가진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있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이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통제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물론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진 세계를 기획하고 규정하는 거는 미국 서부에 있는 기업의 AI 뭐 알고리즘이라는 수석 엔지니어들 몇 명이 정하고 이 부분을 여기서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실제 제가 이전에 이제 국회 오기 전에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교수를 했어요. 네. 미래학 교수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미래학이면 너 다음 대선 결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건 명리학이죠. 네. 아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이제 다른 대선 결과를 맞출 수는 없어도 다음 대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5명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구글에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 짜는 수석 엔지니어들 5명. 아, 네.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이 만약에 지금은 뭐 구글이 한국의 대선 결과에 이제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대선 결과가 뭐 이 기업에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AI가 점점 공공 영역에 들어오고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장악해 나가면서 사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런 구글과 같은 기업의 그 경제적 이득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만약 구글이랑 페북이나 뭐 몇 가지 것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 국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그리고 아니면 한 3, 40개의 국가들이 어떤 정부가 그 어는가에 따라서 네네. 구글이 망하고 안 망하고 아니면 극단적인 차이가 있으면 사실 뭐 그런 CEO들이 엔지니어 몇 명 불러서 한국에 혹은 뭐 저기 태국에 어디에 AI 알고리즘 좀 한번 조정해보자. 그래서 선거 결과에 한번 이쪽에 한 5% 10%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실제 우리 다음 대선이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우리가 졌는지 이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고리즘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안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내법에 기반해서 규제가 되는 거지 한국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히려 알고리즘 규제를 완전히 행정명령으로 띄워버렸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자본주의 체계가 완성돼 나갈 때 한쪽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렸던 것만큼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선배들이나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게 지금은 우리한테 결정권이 없는 세계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너무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알고리즘 투명성 기구나 몇 가지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를 그런 구글이나 이런 몇 개의 빅테크 기업에 그냥 막연한 신뢰에 기반을 해서 안 건들겠지 하고 그냥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 놀랐던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사가지고 X로 만들어버린 거, 그 트럼프가 트럼프 소셜 만든 거. 네. 왜 트루스 그랬을까? 소셜. 네. 그 사람들 정확하게 알아요. 이것이 가진 힘들, 그리고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정확히 알고 이미 그런 식의 플랫폼 미디어들이 이제 지금은 아마도 이미 정치화돼 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통제력은 이미 상실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펑크 2077 해보셨나요? 사이버펑크 안 봤, 보다가 게임입니다. 네네네네. 네.
그 연배에 비해 직함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게임 안 하시는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거대한 네. 아포칼립스물의 게임이나 영화의 시나리오의 세계관 설정 같은 어느 지점에서 네, 우리가 네.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돈하고 권력은 네네네. 보통 둘 중에 먼저 하나에 모인 곳에 모이고 네네. 이 둘은 똑같은 성격을 가진 물질인 것처럼 한데 모이는 습성이 있고 한데 모인 다음에 중력을 몇 배로 키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터넷 혁명이 그 구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은 닷컴 기업이 커진 만큼 다양한 로컬에 돈을 벌 수 있고 직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고 네. 그 사라진 가능성만큼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분노를 쌓게 됐는데 분노는 보통 그 구를 키우니까 그럼 그 미래는 더 암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자본과 권력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 알고리즘까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 국제 질서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미래까지 갈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의 닷컴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진 AI 기업이 더 거대해진 것들이 나온다면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제 질서는 끝인 세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가 더 이상 어떤 기업에 대등한 수준으로 노려보고 있을 수 있는 수준까지 못 올라가게 되는 거. 어떤 국가도. 그래서 피디님이 얘기하셨던 것들을 예측을 해서 저희의 역할은 대응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학자의 역할은 교수의 역할은 이해하고 그걸 분석하는 게 역할이라고 하면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온 이유는 그 활동가 마음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제가 알고 봤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세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위기 요인들, 불평등 요인들 혹은 권력의 특정한 집중들을 만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들어와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이 다음 사회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80년의 그 산업혁명은 여러 세대가 걸쳐 있어서 그 다음 세대를 그 다음 사회를 디자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AI 혁명이나 AI 전환들은 한 10에서 15년 사이클 우리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서 반드시 이 소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 다음 사회에 대한 소사이티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을 가진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논의 자체가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한쪽으로는 국내에서는 AI 기본 사회, 결국 AI 기술들이 한쪽으로는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에 큰 접근성을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구시를 하게 하는 거, 네. 다른 한쪽은 노동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 민주적인 위기, 선거제도 위기가 온다고 알고리즘 투명성 기구나 저희가 밸런스 AI로도 부르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완충을 하는 거.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요한데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런 민간 기업들이 내는 AI 변화에 휩쓸려 버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전환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 전환은 한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레거시 시스템 있는 곳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혹은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 인구의 한 50억 이상이 사는 거기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곳이 새로운 사회로 접어들었을 때 어떤 사회를 살아야 되냐, 어떤 걸 해야 될까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한국이 AI 기본 사회라는 이 원칙들을 가지고 저희가 글로벌 AI 기본 사회, 이번에 대통령께서 G20 때 얘기했던 거는 네, 남아공에서. 우리가 그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공동으로 AI를 투자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같이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환들을 그쪽에서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에 의존할 수도 없고 혹은 중국과 같이 약간 패권을 가진 국가들에 의존할 수도 없을 때 네. 한국과 같은 좀 민주적이고 다른 나라에 그 피해를 주지 않는 그룹들이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미국의 민간 주도랑 혹은 굉장히 민영화되는 주도랑 중국 같은 나라의 새로운 패권 질서를 꿈꾸는 곳과는 달리 조금 더 민주적인 AI 블록을 만들어 보자는 게 글로벌 AI 기본 사회고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의적절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국이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되게 그 중요한 때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남아공에서의 G20가 미래 사회를 생각하면 중국 모델 제일 나쁘고 현재 미국 모델 두 번째로 나쁘거나 똑같이 나빠요. 왜냐하면 자본과 권력과 정치 권력이 완전히 일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뺀 나머지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했던 메시지는 그 반대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돼야 되는데 견제되는 양자는 미래의 자본 권력과 미래의 정치 권력이다. 현재 정치 권력이다. 이제 국가 권력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 진짜 지켜주는 일, 그러니까 원래도 뭐 재해나 외적으로부터 지키지만 그거 말고 AI를 그냥 내버려두면 잘못 갈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국가밖에 못하게 돼 있다. 그럼요. 그걸 예. 그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글로벌 위기 현장에서 일을 해서 뭐 특히 이제 기후 위기나 몇 가지 요인들 오늘 시간들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요. 전 네. 세계가 망가져가는 중이에요. 이쪽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고 혹은 이 지난 시기에 지난 세기 동안에 만들어졌던 극단적인 불평등, 저는 현대 문명이 가진 정치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눈만 감아도 뭐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 항생제가 없어서 죽는 사람들, 수십억 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항생제가 있고 충분한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아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AI 기술을 가지고 사회가 급변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세계 질서나 협력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지난 세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대했던 이제 자본과 몇 가지 시스템 안에서 구축됐던 국제 질서랑은 어차피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른 걸 뭘로 만들 거냐, 어떤 방향의 세계에 살 거냐라는 거를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자원이 있어요. 휴먼 인텔리전스와 덧붙여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이제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 후퇴를 하고 있고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때 한국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가장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게 역설적으로 중국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동의 어떤 번역을 만들자.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저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식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유럽의 국가들 18, 19세기에 했던 게 유럽식의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네. 그 철도 시스템, 개발도상국에 깔았잖아요. 왜 깔았냐? 경제적으로 한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싱크로를 한 거죠. 우리도 일제에 당해봤고 그럼요. 아프리카의 사학자들은 네. 저거 뭐 지금 중국이 하는 거 유럽하고 똑같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멋있는 척하고 우리는 미국보다 패권 국가 아니야. 훨씬 민주적인 나라야 라고 말한 다음에 네. 뭐 미국이 찌그러진 뒤에는 또 유럽 열강이 옛날에 하던 일을 하겠지. 이 정도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전혀 나쁜 뜻이 아니고 차주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저 고등학교 때 엘빈 토플러 수업 보고 있던 기억이 나네요. 나쁜 뜻이 아니라고요? 예. 우리 지금 이건 제가 진행자로 죄송한 거예요. 이 본론은 3분도 얘기 못했어요. 아, 우리 연말에 그래도 시간이 있으시니까 연말에 한번 길게 우리가 지금 나누던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고 알기 싫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는 지금 제 예전에 의사였잖아요. 의사들은 알기 싫은 얘기를 객관적으로 먼저 하는 게 원래 원칙이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혹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희망 섞인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기 싫은 거, 그것이 알기 싫다 이것처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네. 알기 싫으면 알아야 돼요. 근데 근데 스트레이트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사실은 곧 돌아가신다니까요. 라고 그럴 시간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밖에 나가서 우리 날짜 또 잡죠. 네. 예, 경기오산의 차지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